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2부 3분과 농촌 청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쟁원 김태환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농촌 청년이라는 주제 하에 두 개의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쟁원 한희철 부연구위원께서 농촌 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의 한희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농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가 뭘까 한번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결국 그 지방은 소멸해 갈 것이다 라는 게 지방 소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농촌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갈 뿐 농촌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먼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농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의 40.3%가 농촌에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20년을 기점으로 쭉 인구는 감소해 갈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약 845만 명 정도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인구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한 18% 정도 수준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농촌 소멸을 이야기할까요? 인구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 갈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고령화율일 것 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5%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이 17.7%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5년 뒤입니다. 2029년에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율이 24.2%, 지금 농촌의 고령화율과 똑같아집니다. 청년 인구 비율은 21.4%입니다. 근데 12년 뒤인 2036년에는 전국의 청년 비율이 지금의 농촌과 똑같아지고요. 부양 비율, 생산 가능 인구가 14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부양 비율이 10년 뒤 우리나라 전체 부양 비율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보고 있는 인구 구조에 따른 이 현상, 이게 1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10년 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농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들이 농촌에 고루고루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부 대도시 근교 지역으로 많이 집중돼서 이동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전국에는 1,404개 읍면 중에 상위 10%, 가장 인구가 많은 140개 읍면의 전체 농촌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계시고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하위 10%에서는 1.6%가 사시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 과소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과소화 읍면 개수가 2020년에는 354개소까지 증가했습니다. 1,404개가 전체 읍면이니까 약 25%입니다. 인구 과소화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들이 늘어나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빈집들이 늘어납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폐가로 발생되고요. 신규 주택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이 점점점 노후화되어 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거의 30%를 육박하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특히 농촌의 주거 환경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농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들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폐업한 사례를 또 늘어납니다. 전국에는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요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수요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국의 인허가 자료에서 폐업 자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어떤 인구가 되면 폐업을 할 것인가 해놓고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 중위값을 찾았어요. 그다음에 재밌는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병원과 의원 같은 의료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폐업할 확률이 커지고요.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미용, 세탁소 같이 우리의 의식주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생활 서비스 이용 요건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정주 만족도도 나빠집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숫자는 조금씩 2023년을 기준으로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의료 서비스의 수준, 분만 의료,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생활 서비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만족도가 감소해 가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이라고 농촌 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굉장히 직접적으로는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의 활동도 더불어 감소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직접적인 현상이죠. 이런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의 빈집이나 폐가가 증가하고 기존 인프라 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돼 갈 것입니다. 경제 활동이 저하돼 가면서 주민의 소득과 지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생활 서비스들이 축소되기 시작하고요. 지역 공동체와 지역 사회가 유지 관리해오던 많은 전통 문화들, 경관들, 유산들 이런 농촌 공간의 가치가 관리지키는 기능들이 점점 미작동돼 가서 훼손돼 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약화되고요. 국토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이런 가치들이 점점 훼손되어 가서 없어져 갈 것입니다. 농촌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일들, 마지막에는 주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공간의 가치 훼손까지 이 전반적인 것이 농촌 소멸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소멸, 농촌 쇠퇴, 그리고 그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가 요새 가장 우리가 발전돼 가고 있는 게 ICT 기술이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에서 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에 기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며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결국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바로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라는 사업입니다. 비슷한 게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지역 공동체, 지역의 잠재력,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 영국에는 콘올이라는 카운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의 수준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 디지털 허브라고 주민들이 어디에서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민간과 정부 조직이 협동하고 있는데요. 의사단체들, 시민단체들, 주민단체들, 그리고 로봇 회사들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가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EU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을 썼습니다. 마스라고요. 이동 혁신 플랫폼입니다. 일본의 다카사카시하고 히타치라는 회사가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령자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행정 서비스나 병원이나 쇼핑센터를 가고 싶으면 여기에 자기의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핸드폰 앱에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경로, 이동 수단을 제시해주고 그 이동 수단을
그 고령자 이용할 수 있도록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마리 살더라도 중심되는 서비스를 나는 굉장히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프랑스에서는 전혀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프랑스에는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행정 서비스, 우체국이나 세무사 이런 서비스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 상주 직원 2명을 배치시켜요.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버스를 있다가 그 시설들을 전부 집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주민들에게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반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원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역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례인데요. 제주도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 5만 평의 메밀을 재배하고요. 그 메밀로서 메밀국수라든지 조미료 이런 식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메밀밭을 기반으로 축제를 했는데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 약 4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축제 전반적인 게 아니라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거, 이걸 바로 만들어낸 것이 제주도 이 사례입니다. 혁신적인 플랫폼이죠. 하기 위해서는 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홍성공 장공면에서는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마을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인 조직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이 협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광교 인구의 확장, 그 지역의 역량 확장, 역량 강화라는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농촌에 대해 재생을 한다, 농촌의 소멸에 대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되고요. 재생에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은 어느 한 부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널려져 있는 다양한 곳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농촌 공통제과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협약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같은 경우를 모두 이 공동제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했고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는 농촌 협약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전체를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있었는데요. 일본은 RMO라는 지역 운영 조직이라는 곳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에 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라고 하면 그건 단순히 인구 감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지역에 당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 서비스 공급도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정책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인구 집단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거점 네트워크를 해서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가는 거, 이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농촌 소멸. 먼저 제도 규제에 대한 완전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나 규제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하다 보면 걸리는 점들이 하나씩 많아지죠. 그래서 프랑스 사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GRR이라고 농촌 활력 지구, 활성화 지구라고 번역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구를 설정하는 기준은 인구 밀도가 평방미터당 63명 이하, 그리고 세수입이 111유로니까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구가 살지 않고 경제가 낙후된 지역인데 이런 곳에 농촌 활력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업을 설립을 하면 처음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 6년째는 70%, 50%, 25%쯤 감소해 가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의 참여를 유도해가는 과정이죠.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지구가 있습니다. 교육 특구,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곳들이 있는데 그건 도시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농촌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있다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완화시키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규제로 완화 정책을 한번 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을 밟아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대면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농지를 찾을 수가 없다. 집을 찾을 수가 없다. 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대면하는 문제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 입장에서는 농지는 남아도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죠. 빈집은 늘어났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죠. 할 사람이 없는데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데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지점들이 농촌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3대 은행 제도라고 저는 흔히 말하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지은행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하고 있는 농지은행을 활성화시키고 빈집은행, 농촌에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 빈집, 자원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필요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빈집은행들, 그리고 재능은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등록을 하면 그 지역에 필요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연결해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재능은행, 이 3대 은행 제도를 통해서 농촌에 가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농촌에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처음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조성,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딸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을 고도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래서 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워 밀리는 컵스라고 합니다.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쿠파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한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손에 커피 들는 사람을 100만 명을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원 밀리는 컵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다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협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그 관련해서 발생되는 아이디어들을 지원을 하고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빙랩이라는 제도도 있죠.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 이게 지금 농촌에서 필요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농촌 소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자체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사업은 어느 하나의 한두 개 부서의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 부서의 사업이 농촌 하나에 집약돼서 시행돼야 됩니다. 여러 부지에 분산된 사업을 연계 추진을 위한 협약제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주민들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구하가는 달라지죠.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회의를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지원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 지구조합의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방소멸 대응 지원법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행이 남았죠. 이것들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준비를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프라 확장하고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스마트 농촌 구현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농촌의 인구 구조 봤을 때 우리 소멸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는 우리 현재 농촌은 10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 가보면 참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60대에서 70대입니다. 10년 뒤는 이분들 안 계실지 몰라요. 이 후속 세대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촌에 대해서 소멸을 걱정하고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금 농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10년 뒤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께서 농촌 청년 실태와 역할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상진입니다. 예,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귀농귀촌, 그다음에 농업인력, 농촌의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그 연구한 내용의 일부를 이제 발표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농촌의 청년 하면은 이제 농사짓는 그 청년농 문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청년농 육성 사업, 그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을 여기 이제 오신 뭐 배민식 우리 서기관님 어디 가시네. 한 6년 전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 갖고 지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저희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의 청년이 한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뭐 경영주, 그다음에 가족 종사자 이런 거 하면 한 10만 명 됩니다. 나머지 한 220만 명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그 정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뭐 일부 있죠. 그러니까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청년 정책들 내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오늘 어떻게 살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농촌에도 청년들이 이제 줄게 되는데 그런 줄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농촌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뭐 데이터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와서 제 이름을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2년간에 연구 예산으로 한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 원 정도 투입해 갖고 우리 갤럽이나 큰 대규모 회사랑 그 조사 업체랑 해서 많은 방대한 그 조사도 했고 처음 거의 아마 농촌 관련된 청년들과 관련해서 처음 그런 그 국가 단위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보고서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농촌의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농촌의 청년들이 얼마나 되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과연 그 사람들은 행복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에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32만 명. 여기서 제가 이제 농촌 청년 하면요, 연령으로는 19세에서 39세. 그다음에 농촌은 이제 행정구역상 읍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농촌 청년이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20년 현재 23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 중에 23.7%, 그다음에 우리나라 청년이 한 1,5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15.8%. 요 15.8%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이런데 뭐 여러 인구 전망 이런 거 해보면요. 현재는 노인 인구하고 청년 인구가 한 1대1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2030년에 청년 한 명당 노인이 한 1.8명, 그다음에 2050년에는 3.4명 정도로 역시 도시보다 더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도농 간의 인구 이동을 보면요, 지금 이제 농촌이 순유입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귀농귀촌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출생 사망에 따른 그 자연 감소분이 큰데요. 이런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이동에 따른 그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연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연령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느냐 이런 걸 보면요. 10대 후반에서 32세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머지 연령대는 대부분 이제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교육이란 걸 다 이제 교육받으러 다들 이제 그 대도시로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 이외에 직업적인 요인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요 33세부터는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그 요인이 이제 직업, 주택 그리고 자연적 우리가 인구 이동할 때 이제 전입 사유 뭐 이런 걸 조사하는데 그거 한 17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저런 요인들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30대 우리 청년들 전반기 청년 20대 청년들하고 30대 청년들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조사를 해서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도시 청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봤어요. 봤더니 농촌에는 그 농촌 출신이었다가 도시로 갔다가 다시 귀촌한 청년들이 한 26%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출신인데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한 39%, 소위 이제 귀촌이라고 그러죠. 그 26%도 마찬가지 귀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험을 가지고 귀촌한 청년들이 한 65% 된다라고 돼 있고 농촌에서 쭉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 35%. 그 도시 청년 중에는 농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간 청년들이 11%. 그다음에 다시 귀촌했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온 사람들이 3%. 한 14% 청년들이 농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6% 문제는 이제 86%인데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모든 청년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기본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 성향이 심리학적으로는 뭐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이제 내추럴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개인성적으로는 좀 이제 민감한 성격을 가진 하이리 센서티브 퍼슨이라고 그런 인구학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람 본성에 있는 농촌에 그러니까 인구 희소적에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15에서 20% 되는데 이 지금의 이제 선진국 사회나 이거 일정 소득 이상 된 사회에서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인구가 지금 18% 농촌 인구가 18%에서 더 이상 줄거나 줄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 사회의 그 하나의 특성이지 인구 이동 이런 문제로 계속 감소할 거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이제 그 경제학자나 이런 게 아닌데 심리학이나 교육학 전공자로서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86% 요걸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32만 명 중에 농업 종사자가 5%입니다. 5.4%. 근데 농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농촌 전체 주민 중에 농업 종사자는 23%입니다. 23%로 농촌에 결국 농업이 주 산업인 공간은 맞아요. 근데 청년들 중심으로 보면요. 농업 종사자는 5.4%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좀 나이 들고 그러면 농업 종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제조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점업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많이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정책에서 그 청년 정책 영역이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택, 그다음에 주거 환경, 사회 참여, 뭐 문화 이런 여러 가 있는데 그걸 제가 또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랑 이제 제가 이번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현상들을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우선 정규직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규직이 농촌이 좀 적습니다. 뭐 여러 우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은 상식선에서 이제 도시에는 뭐 안정된 직장들이 좀 많죠. 규모화된 직장들이 많고 농촌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은 적고 안정적인 직장은 도시에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득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 청년들이 소득이 많긴 해요. 근데 농촌 청년들은 소비가 적습니다. 소비가 적고요. 근데 뭔가 만족도 이런 거 할 때 일상에서 좀 쫓기는 게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피곤함 이런 게 적더라고요. 이건 이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옵니다. 사회조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 만족도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요렇다는 거. 그러니까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는 좋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택입니다. 자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주거 면적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생애 첫 주택 구입 기간 짧습니다. 이거 연소득 소득 대비 주택 그 부담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주거 만족도는 높다라는 거. 그렇지만 주거 환경, 아까 이제 우리 한철 박사가 앞서 얘기했지만 주거 환경 나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사실은 사회 참여를요, 청년들, 농촌 청년들이 더 못해요. 한 예로 우리 보통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농촌의 투표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은 농촌이 더 낮습니다. 여기 제 보고서 자료 보시면은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거 보시면 청년은 도시보다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성세대 치여갖고 뭘 얘기해도 받아들여진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총괄해봤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과연 청년들이 행복하냐 이게 봤습니다. 여기 밑에 통계 자료 보시면요, 통계청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그다음에 여러 연구에서 그 전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한 거 봤더니요, 공통적으로 도시 청년보다 농촌 청년이 조금씩 다 높았어요. 우리가 보통 농촌 청년들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기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시 농촌 청년이 높았는데 동보다는, 그러니까 읍면보다는 면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런 걸 봤더니 행복 연구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행복도 연구를 한 거 보니까 일정 소득을 넘어가면요, 저밀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카운터 어버나이제이션이라고 역도시화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다 나타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삶보다도 좀 여유 있고 좀 소득이 적더라도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요즘 청년들이요, 뭐 MZ 세대 뭐 특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보다는 가정,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하면서 60여 명의 이제 청년들 연구 자문단으로 모셔갖고 계속 연구 진행하면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제가 귀에 꽂힌 게 애쓰지 않아도 워라벨. 이게 이제 제일 귀에 꽂히는 말이라서 저기다 하나 써놨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을 너무 모르고 있고, 대부분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그냥 어렵고 힘들고 뭐 더럽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우리 옛날 가지던 3D라는 개념에서 농업 농촌을 너무 바라보는데 청년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후에 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청년들은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자, 청년들은 3D라고 생각하네. 제일 큰 게 힐링이 제일 큰 거고요. 여유, 이거로서 물론 이제 경험하면 좀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농촌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다르게 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계 인구,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인구 한 20% 정도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순 방문이든 부모 친지 방문이든 관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능성입니다. 여기도 20%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적 삶을 좋아하느냐, 도시적 삶을 좋아하느냐, 농촌적 삶을 좋아하느냐, 아무 사는 방식 상관없다 이렇게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7%가 좀 인구 희소한 지역에서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한다라는 게 나왔고요. 미래에서 살고 싶은 지역에 있을 때 현재 농촌 청년이 15.8%라 했잖아요. 17.8%. 물론 저 살고 싶은 희망이 다 거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15에서 20% 되는 그 국민들은 도시적 삶보다는 농촌적 삶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겠느냐? 뭐 조건 없이 이제 당장 농촌에 거주 의향이 있다, 적극적
층의 2.2%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 34.5%. 근데 그러면 좀 가볍게 체험 형태로 뭐 한 달간 체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게 52.1%로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만약 농촌에 가면 기본주택이나 일정 정도 뭐 소득이 보장되면 해보겠냐? 그러니까 52%. 직장이나 이런 거 주거지 변동 없이 뭐 워케이션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55%. 그러니까 이 조건 변화에 따라 이 소위 그 농촌이라는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춰주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많은 그 우리가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 청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회 참여와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사회 참여는 저조합니다. 기성세대에 비해서도 저조하고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욕구는 많았어요. 근데 그 아까 그 효능감 있죠? 정치적 효능감, 사회 참여 효능감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뭘 하고 싶으냐 했을 때 이런 분야에서 물론 자기 전공을 살리는 분야도 있고 농촌에서 새로 살리고 싶은 분야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중에 지역 기여가 많은 청년들의 요인을 한번 뽑아보니까 주민 모임 자주 참여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직업에서 좀 여유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촌 지향적인 삶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소통, 기성세대 소통, 지역에 대한 이해, 기본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정책적으로 청년들한테 뭘 해왔느냐 이걸 한번 보면요, 정책 충분하냐. 지금 국조실 산하의 범부처 정책으로 청년 기본 계획이 기본법이 2020년에 생겨서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계획하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들한테 도시 청년, 농촌 청년 다 물어봤어요. 총 한 3,000명 해갖고 물어봤는데 농촌 청년들은 정책 수혜율, 제가 주요 이제 정책들 뭐 수백 가지 중에 예산 비중이 높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 정책 해봤냐, 들어봤느냐, 수혜 받았느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니까 수혜율이 농촌은 낮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책이 있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지자체는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런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아는 청년 농촌 지자체가 많은데 상당수 농촌 지자체가 그럴 여력이 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청년 정책에서 이렇고 농촌 정책을 어떠냐? 제가 이제 우리 삶의 질 정책이 가장 그 농촌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포괄적인 정책인데 농촌 정책은 역시 이건 농촌 정책은 이제 2004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해서 지금 4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 기성세대 중심으로 되고 있고 농촌 청년이 좀 청년 정책이 있긴 했는데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게 좀 한정돼 있고 일자리 정책은 농업의 중심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참여가 중요한데 이런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여러 그 방안들 썼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소위 리빙랩 방식으로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따라 이 문제 그럼 어떻게 청년들 주인이 돼서 해결할 것이냐 그런 과정도 거치고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결론을 토대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농촌 청년 정책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감소, 인구 이동에 대한 도농 간의 이동에 대한 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도구화 삼지 말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 주인이 되게 하는 속에서 참여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청년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여러 영역에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청년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제가 6개 영역에 19개 과제를 얘기했는데 많은 부분 또 앞에 이제 한희철 박사가 얘기를 해서
이것 중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요, 우선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오려면은 뭐 비빌 언덕이 소위 있어야 됩니다. 그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지자체 농촌 청년학교 이런 걸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자체별로 품목별로 뭐 농업인 대학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 서천 사례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본 시발점이 되는 그런 뭔가 조직체를 하나 마련하고 이것이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 강조될 사항만 좀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요. 여기 우리 지금 농수산대 총장님도 와 계신데 이 농수산대와 같은 한국농촌대학, 이걸 뭐 당장이 힘들다면 농수산대학에 같이 이제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농촌 이게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제 사례가 있고요, 일본에도 사례가 비슷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소위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유럽에서 이제 루럴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농촌을 애니메이트 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루럴 애니메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석사 과정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원 과정 형태로 와서 뭔가 이제 농촌을 관련된 전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농촌대학 설립에 대한 어떤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후계자, 지금 영농 후계자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촌 후계자가 필요하다. 전국에 3만 7천 개 마을이 있습니다. 1,404개의 읍면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고 끌어갈 사람들을 일정 기간 활동비와 어떤 정착 기반을 해주는 농촌 후계자 제도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공간, 요건 좀 시간이 좀 오버해서 나왔는데, 농촌의 디지털 전환, 우리 이제 앞에 한희철 박사가 많이 얘기했죠. 농촌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바꾼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 하는데요. 이제 스마트 농촌을 얘기할 때다. 그래서 의료, 교육, 그다음에 교통 이런 문제를 뭐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스마트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읍면 단위의 농어촌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농촌 애들은 지역을 알고 도시 애들은 농촌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 할 얘기가 많지만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후계자와 관련해서는, 후계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후계농 육성법이 했듯이 실제로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할 때는요, 후계농들이 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농업하기 바쁜데 5% 청년 이외에 95% 청년들이 뭔가 지속 가능한 농촌을 하기 위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농촌 청년 육성법을 하나 이제 하고, 그들이 지역의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시도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책이 있어도 미처 전달 못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달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많은 내용을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이제는 이제 농업 청년농 육성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지금 현장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농수산대학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농사짓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기울일 때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부 3분과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저희가 용산에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한번 했고 이번에 대면으로는 처음인데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오시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회의장도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늘 토론도 아주 열띠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오늘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상만 농촌정책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로 경상대학교 허정혜 교수님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정 정소영 대표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발표해 주셨던 한희철 박사님과 마상진 박사님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요. 아무튼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을 공유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질문이 지금 뭐 한편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질문 주신 거를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40분인데 38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분의 말씀에다 그다음에 또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5분 이내로 발표해 주면 좋겠고요. 그 순서를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우리 이상만 국장님은 정부 정책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안동환 교수님, 그다음에 허종혜 박사님, 교수님, 그다음에 정소영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먼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안동환입니다. 예,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이 하여튼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그 발표 내용 가지고 뭐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아까 발표 중 중에 이제 그 농촌 재생의 뭐 하여튼 키워드로 혁신 협력, 삶의 질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기본 방향 설정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구 감소 문제 플러스 농촌의 어떤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이게 재생의 핵심이다. 뭐 이런 표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농촌 재생의 어떤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의 가치나 농촌에서 어떤 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농업의 역할이 그 속에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많이 보시지만 농촌 소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농촌 소멸의 정의가 뭐다라는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농촌의 정의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면, 면 아까 비교도 그렇게 하셨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언면이 양상이 다 다릅니다. 인구 양상 다르고요. 뭐 농업 기반 농지 규모 이런 것들 되게 변화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농촌의 정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한번 제 경험에 따르면 20가구 미만의 조그만 마을의 숫자 이게 이 센서스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다 보니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에 보면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농촌의 소멸의 정의에 앞서서 농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정의해보고 농촌 소멸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농촌의 정의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한테도 보통 이제 농촌을 이 변수로 만들려면 농촌이냐 도시냐 더미 변수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농촌에 대해서도 연속 변수를 한번 만들어봐라. 0과 1 사이의 변수를 만들어서 0에 가까우면 완전히 농촌, 1에 가까우면 좀 도시에 가까운 농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평균적인 정책은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공간적으로 되게 거시적이거나 평균적인 농촌의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을 잘 정의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연구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뭐 과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만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하죠. 근데 사례를 소개하고 사실은 거기서 거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농촌을 되게 좀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거를 유형화한 다음에 그 유형에 맞게 우리가 사료를 접목시켜 주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냐. 뭐 물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발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이 도시에 살고 싶지 않는다.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같거든요. 뭔가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 유형에다 딱 매칭을 시켜주면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우리가 아직 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수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수요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 도시의 모습이 지금의 농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런 매칭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농촌 인구를 계속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10년 뒤에 우리 도시의 모습이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아마 되게 화두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 공간 정비 이런 게 될 건데요. 이 농촌 공간 정비라는 것도 이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뭐 농촌 개발 되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하고 있지만 여러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어떤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도시 재개발과의 차이는 뭔가 이거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도시에서는 축소 도시라는 개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소 도시라는 개념도 농촌도 빨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두 분 다 강조해 주시지만 부처 간의 협력, 민관 협력 뭐 이런 협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예를 보여주신 것처럼 연구에서도 협력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농업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농촌계획학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두 학회에서 뭘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공간 문제 같으면 항상 농촌계획학회만 하고 이 농업경제학회에 있는 분들은 농업을 하지만 농촌 공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그러면 아마 오늘 발표도 두 개가 연계가 돼서 두 분이서 마이크를 들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발표를 하고 있으면 농촌 재생하고 청년 정책하고 막 연결이 돼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두 분을 이렇게 마이크로 디베이트를 한번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허정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허정혜입니다. 두 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결국 농촌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착할 지역을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를 하느냐 그런 관점인 것 같거든요. 서울에서 살 것인가, 지방에서 살 것인가, 도시에서 살 것인가, 농촌에서 살 것인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 뭐 제가 가지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 토론 준비하면서 현장에 계신 그 농촌 청년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고 좀 종합한 것을 토론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내용이야 흔히 발표 내용도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시던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시급성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짚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농촌에서 과연 한번 살아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크게 핵심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자리겠죠. 여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주 여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주 여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랑 의료의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일자리 관점에서는 농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에서도 마상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농업 쪽으로 내가 종사를 하기 위해서 농촌에 정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만 비농업 쪽으로,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것들 아닌 쪽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 농촌에서는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라는 게 좀 많은 공통적인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그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결국 소비층이 이제 많이 늘어나야 뒷받침돼야 어떤 그런 비농업 일자리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어떤 정주 여건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 특히 이제 청년의 관점에서 정주 여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교육은 자녀 교육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그 인구가 농촌에서 시골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왔었는데, 물론 최근에 농촌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쭉 도시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산업화 시대에는 결국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어떤 인구 이동 그 양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자녀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 내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에는 제일 큰 게 교육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사 갈 때 뭐 겉으로는 어떤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거 고려해서 이사 지역을 고르곤 하지만, 그런 부동산 가치조차도 그 교육 여건이, 거기 학군이 어떠냐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자녀의 교육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농촌의 어떤 그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뭐 농촌에서 불편한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불편하고 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을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녀의 교육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들어왔던,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왔던 사람들도 애들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은 안 되겠다, 다시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의 관점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뭐 나이를 떠나서 이제 다 많이 당연히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령층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지금까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분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수시로 감기 걸려가지고 뭐 병원 갈 일 생기고요. 또 뭐 밤낮 없고 뭐 평일 주말 없이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또 뭐 응급실 갈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저도 뭐 경험을 해봤지만, 저는 완전 흔히 말하는 시골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 애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는데 소아과는 없습니다. 소아과는 옆에 있는 모 광역시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도 실제로 중북 모 지역에서 포도 농장을 크게 하시는데 이런 의료 문제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변의 그 청년들과의 또 논의 사항 이런 것들을 아까 마 박사님 발표하셨던 내용들하고 조금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봐야 될 부분들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정소영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나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소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30 자문단으로서 올해 선발이 되어가지고 추천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전화로는 그 청년의 현실? 농촌에 살고 있는 삶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화, 일자리, 주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로서는 그 흔한 스타벅스 저희 지역에는 없고요, CGV도 없고 그리고 그 소아과도 생긴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소아과를 갈 수 없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지역에.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옆에 광주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전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저희 제도적으로 농촌에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는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농업인으로서 뭐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금이라던가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이제 최대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 말고 뭐 수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되나라는 정도로 월급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여건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주거 문제가 확실히 농촌에는 좀 심각하게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촌에 빈집이 많은 건 맞는데, 그 빈집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안 돌아가셔도 사실 팔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월세를 내주지도 않고 전세를 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뭔가 자기만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좀 소유욕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을 뭐 활용을 해서 살아라, 거기에 들어가서 귀농 귀촌인으로서 뭔가 지원을 받고 살으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도 구할 수가 없고요. 다른 친구들도 보면 살려고 했다가도 뭐 아들이 팔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팔아, 그러니까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빈집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몇 세대가 조금 더 지나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이 빈집인 상태로 있지만 전혀 팔지도 않고 자신의 추억이 깃든 집을 누군가가 쓰는 게 싫다고 그냥 놔두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네가 늙으면 살아, 아니면 뭐 우리 아들 주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 많으셔가지고, 이 빈집에 대한 문제는 몇 세대는 좀 거쳐야, MZ 세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주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왔습니다. 네, 작년에 고창군의 LH에서 그 8평짜리 임대주택을 지어줬는데, 사실 저부터도 거기를 지원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있는 청년 친구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넓은 논밭에 8평짜리 집은 이런 서울, 경기는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는 충분히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연 시골에서 8평짜리 집을 살고 싶은가는 누군가는 한 번은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 한 번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럼 이따가 또 생각해 보시고 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청년 문제는 우리 정소영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비현실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혹시 시간 남으면 또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그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게 총 8가지였는데 질문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 안 교수님 토론하신 동안 제가 엉뚱한 공부를 했는데 딱 두 분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상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4건, 그다음에 마상진 박사께 질문하는 게 4건. 그래서 이 국장님 마지막에 하시고 마상진 박사님께 먼저 질문 왔던 거 말씀해서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이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 박사님께 질문 온 것이 4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농촌 청년들의 경제 자립도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농촌 청년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떠냐, 지금 현재 조사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을 농촌에서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도시에서 하는 게 낫나,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혹시 답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잘 안 잡힌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국에 이제 그 청년들이 이런 이 전국의 농민 네트워크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청년 농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지, 또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데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공유 네트워크 같은 그런 어떤 솔루션을 끌어들여서 농촌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이죠. 마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단답형으로 대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농촌 청년의 경제적 자립도 이거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도시 청년들보다 부모하고 같이 사는 비율이 농촌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비율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하고 사는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1인 가구는 도시가 훨씬 많고 그런 차이는 있었는데 농촌도 못지않게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청년 교육을 어디서 시켜야 되느냐 보다는 저는 이제 청년 교육, 그러니까 청년들의 농촌과 관련된 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서 제안하기로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농촌에서는 그 농촌의 청소년들한테 지역 알기,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리하고 떠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시 학 교육 때문에 떠나더라도 돌아오는 경우 교육, 그다음에 머무는 교육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너무 요새 지자체에서 다 무슨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 학사 무슨 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강원 학사에서 강원도를 알게 하는 거라는 그런 게 없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너 그냥 떠나서 너 개인 성공해 이런 거에 초점이 주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하나 장학금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을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제 도시 학생들, 특히 도시 청소년들한테는 그 농업 농촌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한 15% 우리 안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아까 얘기한 이제 하이리 센시티브 퍼슨은 도시 환경에 살아면 되게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사람들하고 접촉이 뜸하면서 개인적으로 녹색 환경에서 노출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내인 성향을 펼칠 수 있는 게 농촌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도시는 결국 규모화 된 데서 어떤 큰 조직의 부속품처럼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이 어떤 특징이라면 농촌은 그와 반대된 개인의 자유와 어떤 자율성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소위 이제 개인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면 다양한 그 문제점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부 선진국이나 농촌의 사례가 이제 그런 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청년 농부에 포함해서 지금 뭐 참여 문제가 아까도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대부분의 청년 농이든 청년 그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성공한 친구들 저 어디 기사 나고 이런 친구들 불러갖고 소위 그들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뭔가 거버넌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청년들이 좀 더 어려운 청년들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소위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한 7가지 그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느냐, 그들의 그리고 얼마나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포괄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이 국장님 토론하실 때 이 내용 포함해서 말씀드려 달라는 측면에서 4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촌 재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촌 모습을 그려가는데 도시 수준을 따라가는 게 농촌 재생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어떤 방향에서 모습을 그려가고 있냐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한다고 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 도시 플랫폼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농촌 소멸을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외국인 이민이나 결혼 다문화 여성, 이주 여성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등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냐, 이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농촌 청년 정책 중에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림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제 앞에 지금 시계가 지금 12분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설명드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일 것 같은데 아까 앞에 지금 발표하신 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시간 안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농촌 소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 자리 다 부족해서 뒤에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서 계신데요. 농촌 소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가 지금 소멸하고 농촌 청년이라서 둘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 네이버로 좀 찾아봤거든요. 농촌 그러면은 반대말 도시니까 도시 정의를 보니까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도시가 아니면 농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세계 유례 없이 어느 나라 유례 없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줄어든다 그러면 도시는 중심이 되는 장소니까 도시는 안 줄어들 거고 그럼 농촌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어찌 보면 농촌은 뭐 소멸하든지 아니면 소멸에 가깝게 가든지 도시가 소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의상 인구가 많은 데를 도시라고 정의했으니 어디가 없어지면 농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농촌이 소멸하면 안 돼 막 이러고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의상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좀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걸 정의를 우리가 농촌으로 해놓은 거죠 애초에. 그래서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농촌 소멸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과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농촌이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주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거냐?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뭐 당장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구가 좀 줄면 아무래도 이제 여유 공간이 좀 많아지고 아까 그 마 박사님이 이제 그 설문조사 했을 때도 도시 청년에 비해서 농촌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낀 그런 점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더 많이 살려나가고 그리고 좀 안 좋아지는 측면을 좀 줄여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그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도 농촌 소멸 대응하는 방향 말씀 주셔서 크게 방향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한번 재정으로 인구는 주는데 농촌은 더 인구가 정의상 적은 데를 농촌에 정의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그 소멸을 막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규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누구 한 사람한테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쟤는 봐주냐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관계 있죠. 근데 농촌은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더 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어떤 혁신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좋은 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기회 요인이죠.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하고 싶은데 좋다고 다 알죠.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으니까 비대면 진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고 코로나 때 다 해봤는데 하려고 했더니 이제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도시에서는. 근데 농촌은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고 의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경쟁에 누가 침해받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규제 혁신의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소멸 대응 대책의 저희 큰 방향으로는 도시에서 풀기 어려운 우리가 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규제 혁신이다라고 알고 있으나 도시에서 그런 과열된 경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농촌에서 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삶의 질 관련된 건데 그것도 우리가 재정만으로 이제 풀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그것도 이제 규제에 관련된 거겠죠. 규제를 풀어서 뭐 ICT와 관련된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서 이제 그 농촌에서 사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제 해드리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농촌에도 이제 인구가 농촌이 정의상 이제 더 많이 줄 테니까 그러면 더 적은 인구가 종사할 수 있는 농업 형태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구, 그러니까 농촌에 청년이 준다고만 그냥 우리가 그냥 개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적은 수의 청년이 할 수 있는 농업 형태로 우리 농업 구조를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정주 여건도 이제 허 교수님 말씀해주고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런 농촌에서 살고 농촌에서 농업을 종사하고 또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그 연관 산업을 하고 이 모든 생태계를 인구가 주는 더 많이 주는 농촌에서 적합한 형태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을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저희 정책적으로도 농림부에서는 이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촌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그 마 박사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 아까 제가 아주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5% 그러니까 농촌 청년 중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4%라는 말씀을 듣고 근데 그리고 아까 플로어에서도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이 청년농 3만 명 육성 대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 청년농 3만 명으로 대표되는 저희 이제 농식품부의 농촌 청년에 대한 대책들 대부분 농업에 대한 대책들입니다. 어떻게 농업을 잘 그분들이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지를 좀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그 보금자리 주택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주로 농업과 주로 관련된 그 정책들이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농림부가 안전한 5%를 위한 정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주제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식품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안한 일을 하는 거를 뭐 제일 싫어합니다. 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불안한 거 하는 걸 싫어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불안한 거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하길 좋아하죠. 그러니까 농촌에
그러니까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안전한 일인데 농사도 안 짓는 청년을 농림부가 지원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돈을 청년들이 받아서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사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농림부 공무원들은 당연히 영농에 종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죠. 안전한 정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5%에 이제 많이 집중해서 정책을 해온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95% 쪽에 정책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업에 일단 가깝게는 연관 산업들이 있겠죠. 뭐 우리가 융복합,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전후방 연관 산업들에 종사하는 경우, 어찌 크게 보면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비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런 경우도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해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이제 주제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시대면은 무조건 나쁜 거냐? 근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알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불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농촌이 이제 뭐 소멸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것도 불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어떻게 잘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플로에서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제 농촌 소멸 대응 관련해서 외국인 이민 다문화 과정 이제 그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제가 그 예전부터 알고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벨기에 사시는 이제 교민이신데 한국에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뭐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우고 이런 그냥 보통 학과를 다니는 유럽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 농촌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유럽의 청년이 한국의 농촌의 귀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면서 제 말씀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다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이 농촌에 대단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런 활동가들도 많이 와 계신데 다 일일이 말씀을 여쭙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좌장으로서 소감 한마디 좀 드리자면 우리 한희철 박사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까 18% 우리 농촌의 인구 수준이 18%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이 농촌의 지금의 모습이 한국의 10년 후의 모습이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야 미래 한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마성진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신 청년이 15.8%다는 점을 또 유념해 줘야 되겠고, 애쓰지 않아도 오라벨이다라고 우리 청년분들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보다도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농민, 농촌 주민 모두가 애쓰지 않아도 오라벨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모든 분들이 애쓰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